할아버지께서 그러신 건가요? 그 질문은 솔직히 말해서 심장을 베는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 없는 재벌 총수 김태준 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그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가난한 소녀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순간 권력의 정점에 있던 회장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그 눈빛이 방금 세상을 떠난 그의 아들의 눈빛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부산의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의 추위는 날씨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냉기였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 특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조문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곳 하얀 국화꽃 숲 사이에 부회장 김도현의 영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30대 초반이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관 앞에는 그의 아버지인 김태준 회장이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이 남자는 평생 상업계에서 호령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등은 여전히 꼿꼿하지만 눈가가 퀭하게 패인 그를 보며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돈도 권력도 무의미하다는 것을요. 그의 곁에는 며느리 박민영이 영혼 없는 얼굴로 기계처럼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거물급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큰 손실입니다. 같은 상투적인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김 회장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아들의 사진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때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후회였겠지요. 병원으로 달려가 아들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던 순간을 떠올렸을 겁니다. 백발의 부모가 흑발의 자식을 떠나보내는 심정. 그건 정말 뼈아픈 고통이니까요. 방 한 구석에서는 기자들이 고속도로 사고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도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세상 인심이 그렇죠. 그러던 중 무거운 나무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사람들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작은 그림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낡아빠진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반들반들한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추위로 빨갛게 언 고사리 같은 두 손에 아이는 지식여진 하얀 국화 한 송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누구 집 아이야. 보안요원 어디 갔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넓은 회장에 자신과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남자 단둘뿐인 것처럼요. 아이는 느리지만 단호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장의 비서가 황급히 달려나와 막아섰습니다. 얘야, 여긴 노는 곳이 아니란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이가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처연해서 비서는 멈칫했습니다. 아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혼자 왔어요? 그리고는 어른들을 피해 관 쪽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때 장내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영정 앞에 선 아이는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꽃을 제단에 올리며
듣는 사람 모두를 소름 돋게 하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세상이 빙그르르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빠라니 사람들은 경악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부회장에게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그럼 저기 서 있는 정실 부인은 어떻게 되는 거지?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김태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납덩이처럼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다가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사람들은 그 강인하던 회장이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넌 누구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아버지라면 단번에 알아봤을 겁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김도현의 눈빛이었습니다. 틀림없었죠. 제 이름은 김하운이에요. 김씨성. 이름은 해운. 누가 여기 오라고 했느냐? 해운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저 혼자 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는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며 순진하지만 너무나 잔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러신 건가요? 할아버지께서 엄마를 반대하신 게 맞나요? 그 질문은 김 회장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누가 말해준 걸까? 그때 혜온이가 눈물을 닦으려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의 앙상한 손목에 은팔찌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낡았지만 조명 아래서 그 위에 새겨진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눈썰미 좋은 기자가 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화면에 띄워지자 장내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팔찌에는 세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 도현, 하윤. 서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김 회장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서연. 아들이 미치도록 사랑했던 가난한 고아 소녀. 가문의 명예라는 이유로 자신이 돈 봉투를 얼굴에 집어던지며 무참히 쫓아냈던 바로 그 사람. 그는 그것이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과 손녀의 이름 옆에 새겨진 그녀의 이름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심코 그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서연.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소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혼외자, 옛 연인 재벌가의 비밀. 하지만 김 회장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은이만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닮았습니다. 그 눈매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순하면서도 강인한 모습이. 그는 손녀의 어깨에 손을 대려다 움츠러들었습니다. 부모를 잔인하게 갈라놓은 할아버지가 감히 아이에게 손을 댈 자격이 있을까요? 때로는 후회의 대가가 너무나 비싸서 가족의 목숨으로 치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혜운이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아빠의 영정을 올려다보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화려하고 차가운 장례식장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치고 시장 바닥처럼 시끄러운 웅성거림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김 회장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눈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만 남기고 작아졌습니다. 평생 존재조차 몰랐던 손녀딸. 옆에 있던 며느리 민영은 핏기 없는 얼굴로 너무 큰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입을 막고 흐느끼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비서가 다가와 아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권위가 넘치지만 동시에 떨림이 가득한 손짓이었습니다. 그는 혜온이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도현이의 딸이란 말이냐? 질문은 목구멍에서 꽉 막혀 끝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혜온이가 자신의 작고 따뜻한 두 손으로 김 회장의 크고 주름진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아마도 아이는 이 방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자의 떨림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세상에 그 천진난만한 한마디가 솔직히 말해서 어떤 무기보다 더 강력한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평생 강철 같았던 남자 경쟁자가 목에 칼을 들이대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정한 플래시 세례 속에서 주름진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기억은 슬로우 모션처럼 그를 과거로 끌고 갔습니다. 10년 전 그 운명의 겨울로, 이 비극이 시작된 그곳으로 말이죠. 아시다시피 10년 전 도연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그는 20대 초반이었고 전주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날 도현은 지친 몸을 이끌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걷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김 회장이 지워준 후계자라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 숨 쉬는 것조차 그룹의 리듬에 맞춰야 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지독하게 외로웠죠. 우연히 그는 봄바람이라는 작은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죠. 안은 따뜻했고 낡은 종이 냄새와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 읽는데 열중해서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넘긴 채 수수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집중하고 있었는지 도연이 한참을 서 있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기요. 도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손님. 제가 미처 못 봤네요. 그 미소. 제 생각엔 바로 그 순간 도현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책을 읽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린 왕자예요. 몇 번을 읽어도 질리지 않아요. 당신은 운명을 믿나요? 어린 왕자는 도연이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 내 바로 그의 아버지가 그 책을 뺏어 던지며 말했었죠. 그런 건 쓸모없고 나약한 책이라고, 경영서적만이 남자를 만든다고요.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23살 고아였고 대학을 갓 졸업해 아르바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서연은 자신의 인생사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무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에게서 자신의 집 금으로 장식된 저택에는 절대 없는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렴한 저녁 식사, 강변 산책. 서연에게 도연은 재벌가 도련님이 아니라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인생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행복은 늘 짧기 마련이죠. 김 회장이 알아차렸습니다. 당연하죠. 회장의 눈과 귀는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그는 아들을 방으로 불러 두 사람이 찍힌 사진 뭉치를 반들반들한 나무 탁자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김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넌 후계자야. 결혼은 비즈니스지 사랑 노름이 아니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 학비 대출, 낡은 월세집 거주. 이런 부류의 여자는 김 씨 가문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다. 도현은 반항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아들을 감금하고 모든 연락수단을 빼앗았습니다. 며칠 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봄바람 서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 회장이 위압적인 태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툼한 봉투를 서연 앞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얼마면 되겠나? 서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내 아들과 헤어지는 값 말이다. 넌 걔랑 어울리지 않아.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다시 밀어냈습니다. 전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꿈 깨라. 김 회장은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정말로 도현이를 아낀다면 놔줘라. 너랑 있으면 걔는 모든 걸 잃게 될 거다. 난 그 녀석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내 인생까지 망가뜨릴 권력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는 그녀에게 사라질 시간을 딱 일주일 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말한 대로 할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그녀는 도현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만해요. 우린 너무 달라요. 전 지쳤어요. 다음 날 서연은 마치 존재한 적 없던 사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더 잔인한 건 김 회장이 아들에게 서연이 돈을 받고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도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배신당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그는 영혼 없는 시체처럼 살았고 기계처럼 일했으며 영원히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유력 국회의원의 외동딸 박민영과 결혼했습니다. 집안도 맞고 선남선녀였죠. 하지만 신랑의 눈을 본 사람들은 그저 텅 빈 구멍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청담동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무덤처럼 차가웠습니다. 부부는 각방을 썼습니다. 민영, 공정하게 말하면 그녀 또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녀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고 남편을 챙겼지만 돌아오는 건 잔인할 정도의 무관심뿐이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와서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바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사랑도 아이도 웃음도 없는 결혼 생활. 그런데 운명이 또 한 번 장난을 쳤습니다. 따뜻한 어느 봄날 도연은 속초로 출장을 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기차역으로 향하던 중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그는 지루함을 못 이겨 차에서 내려 재래시장을 가로질러 가기로 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시장 생선 비린내 상인들의 외침. 그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합니다. 손님 다음에 또 오세요. 그 목소리.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목소리는 제가 되어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과일 가게에서 한 여자가 분주하게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급하게 묶은 머리 거친 바람에 튼 맨손. 서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많이 야위었고 늙었지만 그 맑은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고 손에 들고 있던 사과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못한 채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안에서 한 여자아이가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것 좀 도와줘요. 도연은 아이를 보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어린 시절의 자신과 붕어빵처럼 똑같았습니다. 서연은 당황하며 급히 딸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혜운아, 당장 들어가 있어. 혜운. 그 이름이 울려 퍼지자 도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비서가 기차 시간이 다 됐다며 재촉했습니다. 그는 끌려가듯 발길을 돌렸지만 마음은 이미 그 작은 과일 가게에 완전히 두고 온 뒤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운명은 참 잔인합니다. 그런 얄궂은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해놓고 또다시 서로를 놓치게 만들다니요. 그리고 그것이 사고가 나기 전 도현이 사랑하는 여인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속초 시장에서의 그 운명적인 날 이후 도현은 넋 나간 사람처럼 서울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되어 보세요.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살아있고 자신을 쏙 빼닮은 딸까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그는 다시 차를 몰고 속초로 달려갔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업무였지만 진심은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과일 가게에 도착하자 서연은 차가운 태도로 그를 맞았습니다. 여긴 왜 또 왔어요? 그 아이, 내 딸 맞지?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딱 잡아댔습니다. 아니에요. 가세요. 제발 우리 모녀의 삶을 휘젓지 마세요.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마침 혜운이가 달려 나오며 조잘거렸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 또 왔어. 도연은 비싼 정장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심장이 쿵쿵 뛰는 채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니? 김혜운이에요. 9살입니다. 세상에 9살. 시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도연은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제야 서연은 감정이 폭발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말해서 뭐 하게요? 당신 아버지가 또 찾아와서 내 얼굴에 돈을 던지고 이 아이 인생까지 망치라고요. 한 번으로 충분해요. 그 말을 들으면 남자라면 누구나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그날부터 도연은 서울과 속초를 몰래 오갔습니다. 그는 선물을 사고 책을 사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날 오후에는 셋이서 해변에 앉아 있었는데 영락없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혜운이는 도현 아저씨를 무척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빠가 있다는 건 이런 느낌인가요? 어린아이의 질문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아마 이런 것일 거야.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여자의 직감은 무섭죠. 특히 민영 같은 아내라면 더욱요. 서울에서 민영은 남편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 뭉치가 놓였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사생아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죠. 그날 저녁 집안 공기는 팽팽한 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영은 사진 뭉치를 탁자 위에 탁 하고 내동댕이 쳤습니다. 해명해봐요. 이 아이 당신 자식 맞죠? 도현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잔인했습니다. 민영이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 지난 10년 동안 날 속였어. 당신의 냉대를 참는 것만으로 부족했나요? 만약 저 모녀를 선택하겠다면 맹세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까지 이 사실을 다 알게 될 거예요. 도연은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민영은 오열하며 뛰쳐나갔습니다. 원래도 차가웠던 집은 이제 초상집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주 주말 도연은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속초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특별 주문한 은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혜운이의 작은 손목에 팔찌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 위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 도연, 하운. 이건 우리 셋의 이름이야. 그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자. 그러고 나서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겠어. 당신과 아이와 함께 살고 싶어. 10년 전엔 비겁하게 당신 손을 놓았지만 이번엔 권력이나 돈을 다 잃는다 해도 두 사람을 지킬 거야. 서연은 울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 도현은 들뜬 마음으로 차를 몰고 속초로 내려갔습니다. 정식으로 프로포즈할 반지도 준비했습니다. 남은 평생 그들에게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얄궂고 잔인합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도 있는 법이니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고속도로 위에서 앞서가던 트럭이 급제동했습니다. 도현은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습니다. 차는 통제력을 잃고 하얀 빗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끔찍한 충돌음이 울려 퍼지고 모든 것이 영원한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다시 현재 차가운 장례식장으로 돌아옵니다. 김 회장은 고통스러운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건 환영이 아니라 반짝이는 은팔찌를 찬 살아있는 혜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대나처럼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김씨 가문의 남은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혜운이를 에워쌌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김 회장은 비틀거리며 뒤를 쫓았습니다. 명예도 체면도 뒤로 한 채 손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평범한 노인처럼 빗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정문에 다다르자 노란 가로등 불빛과 쏟아지는 빗줄기 아래 혜운이가 어떤 여자를 향해 달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우산도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 혜운이가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10년이 흘러 그녀는 너무나 야위었지만 그 강인한 눈빛만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쪽은 재벌 총수, 한쪽은 가난한 과일 장수.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일까요? 김 회장은 떨리는 몸으로 다가가 빗소리에 묻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정말로. 서연은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빗물과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제 우리 모녀를 데리러 오기로 했었는데 그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김 회장은 차가운 젖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급 정장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혜은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해. 혜은이는 어리둥절해서 엄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사과하세요? 옛날에 엄마를 반대해서요. 김 회장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와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희는 가봐야겠어요. 가면 안 된다. 김 회장이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내 손녀다. 도현이의 자식이야. 내가 보상하고 싶다.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슬픈 미소였습니다. 이제 와서 손녀로 인정하시나요? 10년 전에는 저희를 더럽다고 자격 없다고 하셨잖아요. 조용한 말이었지만 칼처럼 날카로워 노인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서연아. 회장님의 사과가 뭘 바꿀 수 있나요?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나요? 도연 씨는 죽었어요. 회장님이 반대하셨던 그 행복을 찾으러 오다가 죽었다고요. 말을 마친 서연은 혜운이의 손을 잡고 등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김 회장은 여전히 차가운 빗속에 덩그러니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어지는 두 모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돈을 가졌지만 자신의 야망 때문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뿐인 손녀, 불쌍한 아들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세요.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값비싼 교훈을 줍니다. 안타까운 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고 나면 가장 고통스럽게 남는 건 재산이나 빚이 아니라 미처 하지 못한 말들입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문, 방송, 소셜미디어, 어디서나 재벌 부회장의 혼외자 스캔들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회사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사회의 전화통에는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생 회사를 목숨처럼 여겼던 김태준 회장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낡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영혼이 없을 정도로 정돈된 방. 그가 책상 서랍을 뒤져 찾아낸 것은 사업 서류가 아니라 한 번도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들, 떨리는 글씨체, 오래전 말라붙은 눈물 자국으로 번진 글자들. 서연아, 보고 싶어. 오늘 아버지가 선을 보라고 강요하셨어. 나 너무 비겁하지, 미안해. 서연아, 널 찾았어. 그리고 우리 딸도.
기다려줘, 조금만 더. 이번에는 모든 걸 버리고 후계자 자리까지 다 내려놓고 너와 아이 곁으로 갈게. 마지막 줄을 읽고 김 회장은 책상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아시나요? 후회라는 감정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아들을 위해 미래를 건설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손으로 아들의 행복을 목 졸라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들은 아버지의 독단 때문에 10년 동안 생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민영이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와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친정의 투자 철회서이자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난리를 피우고 위자료를 요구하고 명예를 찾으려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민영은 가슴 아플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아버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 연극의 피해자예요. 하지만 이제 그만 놓아줄게요. 지난 10년 동안 도연 씨가 단 한순간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우린 그저 한 집에 사는 남이었을 뿐이죠. 그녀는 슬픈 눈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 혜운이는 죄가 없어요. 제발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부모처럼 불행하게 만들지 마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등을 돌려 나갔습니다. 자존심과 기품이 느껴지는 퇴장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김 회장은 평생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경호원도 수행 차량도 없이 일반 기차를 타고 묵묵히 속초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시끌벅적한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장사를 정리하고 있는 서연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자신이 경멸했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녀에게서 존경스러운 헌신과 강인함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돌아가세요. 여긴 회장님을 반기지 않아요. 김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안주머니에서 도연의 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녀석이 이걸 자네에게 전해달라고 했네. 서연은 편지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 붐비는 시장 한복판에서 털썩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울었고 한편으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 울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시장 전체를 침묵하게 만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최고 권력자 김태준 회장이 생선 비린내 나는 더러운 시장 바닥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쳤던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도현이의 목숨을 살 수 없다는 걸 아네. 남은 평생 속죄하며 살겠네. 제발. 나에게 할아버지가 될 기회를, 두 사람을 돌볼 기회를 주게.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발 아래 무릎 꿇은 늙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 안의 원망도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전 회장님, 돈 필요 없어요. 혜운이도 돈 필요 없고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누군지는 알려줘야겠죠. 도현 씨도 그걸 원했을 테니까요.
며칠 뒤 서울은 다시 한번 뒤흔들렸습니다. 김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몹시 야위고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묘하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오늘부로 저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재산 전액은 미혼모와 불우아동을 돕는 재단 설립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은 생은 제 손녀와 제 아들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돌보며 살겠습니다.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린 죄, 아마 평생 갚아도 모자라겠지만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속초에서 과일 좌판 위에 놓인 작은 TV로 서연은 기자회견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라는 것을요. 옆에 앉아있던 어린 혜운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 할아버지도 아빠가 없어서 우리처럼 슬프신 거야. 아이들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포용력이 넓죠. 일주일 후 익숙한 검은색 차가 과일 가게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차에서 내린 사람은 거만한 회장이 아니라 수수한 옷차림에 촌스러운 선물 꾸러미를 손에 든 할아버지였습니다. 나 또 왔단다. 김 회장이 머뭇거렸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와서 차 한잔 하세요. 혜운이가 집 안에서 뛰쳐나와 환호했습니다. 할아버지, 김 회장은 선물 꾸러미를 바닥에 던져두고 두 팔을 벌려 작은 소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혜은이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도 할아버지를 용서해 줄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랑 같이 기다릴게요.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말마다 전직 김 회장이 버스를 타고 속초로 내려오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한때 불호령을 내리던 사람이 이제 소매를 걷어붙이고 며느리를 도화 과일 상자를 나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 모습을요. 그는 혜운이의 공책을 사러 가고 서연 대신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고 심지어 미역국 끓이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던 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혜운이가 가방에서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한 장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선물이에요. 김 회장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아이 그림이지만 알록달록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무지개 아래 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혜운이, 그리고 할아버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림 속 이미 세상에 없는 아들의 모습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늦었다는 거 알지만 내 대신 내가 네 가족을 지킬게. 부디 편히 쉬거라. 세 사람은 따뜻한 노을 아래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비어있는 불완전한 가족이지만 도현이 남긴 사랑이 그 깨진 조각들을 다시 이어 붙였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시간과 가족의 정이 그것을 치유해 줄 겁니다. 그들은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짧습니다. 잃고 나서야 후회하지 마세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친 일상에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은이와 할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은 일찍 귀가해서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 식사 하시길 바랍니다.